됐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꿈과 끼가 흐르는 정치와 법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겠어요? 네, 식사 뭐 했어요? 네, 짬뽕. 자, 짬뽕 파워로 오늘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렇죠. 부부 간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유언 그리고 상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부 간의 법률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부부가 되기 위한 결혼, 그것을 우리는 혼인이라고 하죠. 혼인, 그리고 부부 간의 법률 관계를 끝내는 것을 우리는 또 이혼이라고 하죠. 자,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혼인은 뭐가 중요하다? 혼인의 성립 요건, 혼인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혼에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이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바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효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다시 수업을 할 텐데 선생님이 앞에 TV 화면에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옆에 두 사람이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을 붙들고 있죠.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자,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경태.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경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의 사진입니다.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TV 화면에 비췄는데 무엇이 우리가 이 사람을 범죄자로 부르는지 또 범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 목표를 적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목표가 되겠죠? 뭐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조금 긴데요. 자, 다시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범죄가 즉 성립했을 때 어떠한 형벌을 주는지 그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수업 시작을 할 텐데 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헌법이 있고 그리고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법이 바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입니다. 자, 형법. 자, 형법이 뭐냐? 말 그대로 범죄 그리고 형벌.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자에게서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준다? 벌을 주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법을 우리는 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러한 형법이 필요할까? 형법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남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우리 처벌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남도는 어떨까요? 그렇죠. 남도가 불안하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사회는 어때요?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 평화가 지켜져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막는 금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될까 유지되지 않을까? 유지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형법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처벌하면 되지 왜 굳이 법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법으로 명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쉽게 표시를 해놓는 이유는 바로 개인적인 보복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누가 남도의 아버지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남도가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남도에게 보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적인 제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어떨까요? 그렇죠. 질서가 어지러워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응징, 개인적인 보복은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서 정해서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필요성에 이어서 법으로서 법에 정해진 내용의 행위들만 범죄가 되고 그러한 행위,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정해진 벌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형벌을 줄 수 있다 없다. 국가가 마음대로 형벌을 줄 수 없다.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권 남용에 금지된다. 형벌권 남용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리는 효과는 뭐다? 바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행동을 범죄라고 하고 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벌을 주는 것을 형법이 정해짐으로써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범죄는 뭘까?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 어려운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범죄는 뭘까? 자,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민혁이 범죄는 그렇죠. 민혁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범죄는 사회, 그러니까 국가가 금지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사회에 해롭고 유해하고 그 다음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범죄라는 것은. 그 다음에 형벌은 뭘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대신해서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데,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라는 것은 어떤 페널티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이러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그 필요성과 의, 그리고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벌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러한 형법의 가장 대원칙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쓸 건데,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형법에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무엇과 무엇을 정해놨다고요? 바로 범죄, 첫 번째 범죄를 정해놨고 두 번째 형벌을 정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법의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놨다.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놨다는 주의, 원칙을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에 앉아있는 현진이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폭행을 했죠. 그런데 이 폭행이 법에서 폭행죄라고 범죄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폭행을 했을 때 죄가 된다 안 된다? 규정해 놓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죄가 되려면은 법에 정해야 되고 형을 주려면은 역시 법에 정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바로 자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국가 마음대로 범죄자를 규정하고 형벌을 주지 못하도록,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의미에 대해서 쓰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다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는 의미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범죄와 형벌은 뭘로 정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 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죄형 법정주의를 구체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을 우리는 파생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원칙이다. 파생 원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관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우리가 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것도 관습이다. 법으로 여러분
명절 때는 차례를 지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는 집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관습을 따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데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으로, 예전부터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저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준다. 즉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도 똑같이 처벌을 내린다. 이런 것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명문으로 형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관습으로 형법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원칙을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명확성의 원칙. 자, 형법이면 무엇이 범죄인지 규정해 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 처벌한다라는 범죄 조항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더워서 이거 여름인데 더워서 이 옷을 벗었다고 해봐요.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을 봤을 때 선생님 뭔가 음란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란이라는 단어, 음란. 자, 이 단어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자, 이렇게 무엇이 범죄인지 정할 때 쓰는 용어들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하지 않아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왜? 누구가 보더라도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 형법에 쓰여진 범죄를 규정하는 단어들은 명확해야 된다. 즉 명확성의 원칙을 두 번째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성의 원칙.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에 가다가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범죄와 그에 대한 대가인 형벌의 균형성이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길에다 침을 뱉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나에게 사형을 주겠다. 너 길에 침 뱉었으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사형이다. 자, 여러분, 뭔가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균형이 맞지 않죠. 내가 사회의 법익을 침해한 정도와 국가가 나의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나는 사회의 어떤 환경권에 대해서 약간의 침해를 가했다면 국가는 나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죠. 어느 쪽이 훨씬 더 커요? 생명권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죠. 뭔가 균형성이 안 맞죠. 즉,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침해한 법익과 내가 침해당하는 법익 간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급표 금지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행동이 끝난 후에 법이 바뀌어서 그 행동이 범죄로 규정되었을 때는 그 사후에 변경된 형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노상방뇨를 했다고 해봐요. 노상방뇨. 즉 밤에 길에 가다가 아무도 없길래 소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볼 당시에는 법률 형법에 노상방뇨를 한 자는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이 노상방뇨를 했을 때 이것은 범죄다 아니다? 범죄가 아니죠. 왜? 형법에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행동을 한 뒤에 법이 바뀌어서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으면 그 규정으로 과거에 선생님이 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왜? 이렇게 법률을 수시로 바꿔서 과거의 행동을 처벌하면 그 사회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다. 항상 불안에 떨겠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소급효라는 것은 뭐냐면 소급한다. 즉 과거로 돌려서 효력을 내는 것을 허용한다, 금지한다. 소급해서 효력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우리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다. 자, 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법이에요? 안전한 법이에요? 매우 위험하죠. 형법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형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역시 이것도 제한적인 형법의 적용 원리인데요. 유사한 상황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형법은 마음대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봐요. 염소를 죽이는 것과 양을 죽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양을 죽였을 때 벌금에 처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염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염소를 허락도 없이 죽였어요. 허가도 없이. 그러면 자, 염소를 죽이는 사람은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양을 죽이면 벌금을 낸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한다. 이런 것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자, 비슷한 경우를 적용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자, 그래서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5가지 원칙은 전부 다 특징이 뭐다? 형법을 마음대로 적용해야 된다? 아니면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바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5가지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규정해 놓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선생님, 형벌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25분. 25분? 응. 겁나 오래 했네.